우주의 대부분은 단단해 보인다. 무언가를 떨어뜨리면 떨어지고 불을 끄면 방은 어두워진다. 일들은 원인과 결과의 법칙을 따른다. 하나의 일이 또 다른 일을 이끈다. 단순하다. 하지만 가끔씩 뭔가가 맞아떨어지지 않는다. 동시에 두 곳에 존재하는 입자들에 대한 이야기를 본다. 나중에 누군가의 결정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는 실험에 대해 읽는다. 측정 자체가 측정 대상을 변화시킨다는 이야기도 있다. 우리는 그저 수학적인 현상이라고 생각한다. 이론적으로만 이상한 일이라고 말이다. 하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것이 단순한 이론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된다. 실제로 반복되고 검증된 실험들이지만 여전히 완전히 이해되지 않는다. 우리가 공부를 덜 해서가 아니라 그 의미를 두고 누구도 합의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 영상이 다루려는 주제는 바로 그 점이다. 피상적으로 양자는 이상하다라는 수준이 아니라 수십 년 동안 이어져 온 진짜 역설들, 아직 명확한 해답이 없는 문제들이다. 과학자들이 밤잠을 설칠 정도로 괴로운 질문들이다. 왜냐하면 만약 그것들이 사실이라면 우리는 우주를 완전히 잘못 이해하고 있을지도 모르기 때문이다. 사람들이 역설이라는 말을 들으면 보통 논리 퍼즐이나 머리 쓰는 퀴즈 같은 이상하지만 해롭지 않은 것을 떠올린다. 하지만 양자 물리학에서의 역설은 단순한 퍼즐이 아니다. 그것은 우리의 현실 이해가 무너지는 지점을 가리킨다. 고전 물리학에서는 모든 것이 말이 된다. 공을 던지면 궤도를 따른다. 스위치를 켜면 전등이 켜진다. 세부적 요소들, 공기 저항이나 전류의 세기를 몰라도 기본 논리는 확실하다. 세상은 일관적이고 예측 가능한 방식으로 움직인다. 뉴턴의 법칙과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이 그렇게 작동했다. 모든 일에는 원인이 있었고 결과가 있었다. 하지만 과학자들이 원자, 전자, 광자처럼 작은 세계를 들여다보기 시작했을 때 이상한 점을 발견했다. 법칙이 단순히 복잡해지는 것이 아니었다. 완전히 이상해졌다. 변수들을 모두 알아도 어떤 결과가 나올지 정확히 예측할 수 없었다. 오직 확률만 계산할 수 있었다. 그래서 양자역학이 등장했다. 예측 불가능성을 다루기 위한 틀을 제공했다. 이것이 일어날 것이다 가 아니라 이것이 이런 확률로 일어날 수 있다고 말한다. 그리고 실제로 작동한다. 양자이론은 역사상 가장 정확하고 성공적인 과학 이론 중 하나다. 전자기기, 레이저, 자기공명 영상 장치, 이성 항법 시스템에 이르기까지 현대 기술의 중심에 있다. 하지만 문제는 이것이다. 양자역학은 실제로 놀라울 만큼 잘 작동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그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다. 방정식은 입자의 행동을 설명하지만 그 입자가 무엇인지, 왜 그렇게 행동하는지는 말해주지 않는다. 우리가 그 의미를 이해하려 할 때마다 역설들이 나타난다. 이론의 서로 다른 부분들이 충돌하거나 불가능한 결론에 이르는 상황들이다. 이 역설들이 중요한 이유는 그것들이 무언가 빠져있음을 알려주기 때문이다. 완벽하게 작동하는 전화기가 있는데 때때로 화면에 알 수 없는 문자가 번쩍이는 것과 같다. 여전히 통화와 문자는 되지만 그 현상의 이유가 궁금하지 않은가? 양자 역설이 바로 그런 것이다. 우리가 현실을 이해한다고 믿는 이야기의 균열이다. 가장 큰 문제 중 하나는 측정의 개념이다. 양자역학에서 어떤 시스템은 동시에 여러 상태에 존재할 수 있다. 이것을 중첩이라 부른다. 하지만 우리가 측정하면 단 하나의 결과만 보인다. 실질적으로는 문제가 없어 보인다. 하지만 무엇이 측정으로 간주되는가? 기계인가? 사람인가? 우주는 스스로 측정받고 있음을 아는가? 그 지점에서 경계가 흐릿해진다. 그리고 그 흐릿함이 혼란스러운 시나리오를 낳는다.
우리가 관찰해야만 경로를 선택하는 것처럼 보이는 입자들, 관찰 여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는 시스템들, 어떤 경우에는 실험 결과가 사건 이후의 결정에 의존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한다. 이건 단지 이론이 아니라 실제 여러 번 반복된 실험들에서 나타나는 현상이다. 그리고 그 결과는 시간, 공간, 인과라는 기본적인 개념들을 흔들며 물리학자들을 불편하게 만든다. 더 복잡한 점은 모두가 동의하는 하나의 해석이 없다는 것이다. 어떤 물리학자들은 파동함수를 단순히 확률 계산 도구로 본다. 다른 이들은 그것이 실제 존재를 나타낸다고 믿는다. 어떤 이들은 입자가 여러 세계에 동시에 존재하며 측정 순간 각각의 현실로 분리된다고 주장한다. 또 다른 이들은 모든 것이 결정론적이며 단지 우리가 모든 정보를 알지 못할 뿐이라고 말한다. 그리고 또 어떤 이들은 의식 자체가 여러 가능성 중 하나를 단일한 현실로 만드는 역할을 한다고 본다. 물리학의 거장들은 이 불편함을 깊이 느꼈다. 리처드 파인만은 나는 아무도 양자역학을 이해하지 못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닐스 보어는 양자역학을 처음 접하고 충격받지 않는 사람은 그것을 이해하지 못한 것이다 라고 했다. 로저 펠로즈는 양자역학은 전혀 말이 되지 않는다고 단언했다. 알베르트 아인슈타인은 만약 이것이 옳다면 이는 물리학이 과학으로서의 종말을 의미한다고 경고했다. 에르빈 슈레딩거는 나는 이 이론이 마음에 들지 않으며 여기에 관여한 것을 후회한다고 고백했다. 이러한 목소리들은 양자역학이 단순한 문제풀이가 아님을 상기시킨다. 그것은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한계를 비추는 거울이며 결코 완전히 극복하지 못할 도전이다. 지금 우리는 측정하고 감탄하고 혼란에 빠진 채로 그저 계속 나아간다. 우주의 규칙이 우리의 규칙과 다르다는 사실 앞에서 놀람과 피로 사이에 갇힌 채로 이 논쟁들은 단지 학문적 논의에 그치지 않는다. 그것들은 우리가 자연의 가장 근본적인 층위에서 얼마나 무지한지를 드러낸다. 양자 역설들은 과학자로 하여금 그 불편한 사실과 마주하게 만든다. 그것들은 벽의 균열과 같다. 위에 페인트를 덧칠해도 균열은 사라지지 않는다. 너무 오래 무시하면 구조 전체가 생각보다 덜 단단할 수도 있다. 그래서 과학자들은 이 역설들 때문에 잠들지 못한다. 단지 답을 찾기 어려워서가 아니라 그 질문 자체가 우리가 현실을 정의하는 방식의 근본을 흔들기 때문이다. 모든 역설은 우리에게 말한다. 우리가 믿는 우주는 여전히 불완전하다고, 아니면 우리가 아예 잘못된 질문을 던지고 있을지도 모른다고. 그래서 그것들이 그렇게 강력한 것이다. 역설은 우주가 우리에게 보내는 메시지다. 아직 끝이 아니다. 계속하기 전에 흥미로운 걸 보여드리겠다. 좋은 아이디어가 떠올랐을 때 가장 어려운 건 실제로 그것을 세상에 내놓는 일이라는 걸 아는가? 머릿속에 다 정리되어 있지만 막상 웹사이트, 로고, 레이아웃, 호스팅을 알아보면 정말 이 모든 걸 할 시간이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든다. 바로 그럴 때 오도가 등장한다. 단순한 웹사이트 빌더가 아니라 함께 성장하는 올인원 비즈니스 플랫폼이다. 단 4단계만 거치면 사이트가 바로 온라인에 공개된다. 원하는 유형, 업종, 목표를 선택하고 색상이나 로고를 골라 넣는다. 필요한 페이지와 기능을 추가하고 테마를 골라 완성한다. 이후에는 드래그 앤 드롭 블록만으로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다. 코드를 건드릴 필요도 없고 이 섹션을 어떻게 바꾸지? 라고 구글에서 검색할 필요도 없다. 원하는 대로 움직이고 이미지를 바꾸고 레이아웃을 조정하면 된다. 첫 번째 앱은 평생 무료다. 무제한 호스팅과 완전한 지원이 제공되며 뒤에서 시안이 흘러가는 무료 체험판도 없다. 게다가 첫 해동하는 맞춤 도메인도 무료로 제공되어 사이트가 처음부터 진짜처럼 보인다. 그래서 뭔가를 시작하려 한다면
정말 아무거나 시작하려 한다면 오두는 그 과정을 훨씬 쉽게 만들어준다. 설명란에 있는 링크를 클릭해서 얼마나 빠르게 사이트를 운영할 수 있는지 직접 확인해보자. 양자역학에서 가장 기이하고 오해받는 개념 중 하나는 지연 선택 양자속어 실험이다. 이 실험은 이중 슬릿 실험만큼 널리 알려져 있지는 않지만 마치 그 사악한 쌍둥이처럼 더 혼란스럽고 이해하면 할수록 오히려 더욱 불안하게 만든다. 상황을 상상해보자. 비탄 알짜리인 단일 광자를 두 개의 경로, 거울이나 슬릿 등을 지나는 장치로 발사한다. 만약 어느 경로를 택했는지 측정하지 않으면 이상한 일이 벌어진다. 광자는 파동처럼 행동한다. 두 경로를 동시에 지난 것처럼 간섭무늬가 나타난다. 이는 연못에 돌 두 개를 던져 파문이 겹치듯이 생기는 현상과 비슷하다. 하지만 광자가 선택한 경로를 알아내는 검출기를 달면 간섭무늬가 사라진다. 이때는 입자처럼 움직여 오직 한 경로만 지난 것처럼 나타난다. 마치 경로 정보를 얻으려고 한 순간 파동 같은 성질이 사라지고 입자 성질로 수축해버린 것처럼 보인다. 이미 이 단계부터 충분히 이상하지만 양자속어 실험은 한 걸음 더 나아간다. 경로 측정을 광자가 스크린에 닿기 전에 할지 스크린에 닿은 후까지 결정을 미룰 수도 있다. 즉, 광자가 장치를 통과해 스크린의 위치가 찍힌 다음에야 경로 정보를 남길지 지울지를 선택할 수 있다. 여기서 진짜 이상한 일이 벌어진다. 사건이 모두 끝난 뒤, 즉 광자가 스크린에 도달한 뒤에 경로 정보를 지우기로 하면 간섭무늬가 다시 나타난다. 마치 현재 내 결정이 과거 그 광자가 어떤 행동을 했는지에 영향을 주는 것처럼 보인다. 물론 스크린 위의 점 자체가 실제로 바뀌지는 않는다. 각 광자는 이미 그 자리에 찍혀 있다. 하지만 전체 데이터를 분석해 경로 정보가 남아있는 경우와 지워진 경우로 나누어 보면 두 가지 전혀 다른 패턴이 드러난다. 한쪽에는 간섭무늬가 있고 다른 한쪽은 없다. 그리고 어떤 패턴이 나타나는지를 결정하는 것은 이미 사건이 모두 일어난 이후에 내려진 선택이다. 이것은 마술 같은 속임수가 아니다. 실제로 여러 번 반복된 실험 결과이며 매번 예측과 완벽히 들어맞는다. 경로 정보의 유무, 이번 만약 그 정보의 처리가 뒤늦게 결정돼도 파동, 간섭, 혹은 입자, 단순무늬, 적행동을 좌우한다. 여기서 큰 의문이 든다. 지금 내리는 결정이 이미 일어난 과거에 영향을 줄 수 있다면 인과관계는 무너지는 것 아닐까? 완전히 그렇지는 않다. 이 실험으로 정보를 과거로 보낼 수는 없다. 간섭무늬는 방대한 데이터를 여러 종류, 경로 정보 유무로 분류해봐야만 드러난다. 이 원리를 이용해 메시지를 주고받거나 결과를 예측할 순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중의 선택이 과거 행동의 통계를 바꾼다는 사실은 심적으로 몹시 불안하다. 어떤 물리학자들은 입자가 과거에 뚜렷한 이력을 갖지 않으며 우리가 질문하는 순간에야 비로소 결정된다고 주장한다. 또 다른 해석에서는 파동함수가 최종 상호작용 이전까지 모든 가능성을 담고 있다고 본다. 심지어 시간 자체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다르다고 보는 해석도 있다. 과거, 현재, 미래가 분리된 게 아니라 모두 한 시스템의 단면일 뿐이라고 보는 것이다. 또는 과거란 현재에 의해 계속해서 새롭게 써지고 있는 기록일 뿐이라고도 한다. 하부는 없지만 모두가 뭔가가 이상하다는 데에는 동의한다. 고전 물리학에서는 이런 일이 결코 일어날 수 없다. 농구공을 던져 골대에 들어가는 걸 본 다음 나중에 받는지 안 받는지를 결정해 결과가 바뀐다면 얼마나 말이 안 되는가. 양자속어 역설은 명확한 해답을 주지 않는다. 오히려 우리가 시간과 관측에 대해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에 혼돈을 던진다. 관찰의 행위는 단순히 수동적으로 정보를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다. 어느 현실이 확정될지를 능동적으로 택하는 것이다.
현재의 선택이 과거까지도 미묘하게 변경할 수 있다면 시간의 본질은 무엇일까? 과거는 고정된 것인가? 아니면 그저 언제든 갱신될 수 있는 확률의 한 층위에 불과한가? 대부분의 물리 실험에서는 하나의 공유된 현실이 존재한다고 가정한다. 무언가가 일어나면 모두에게 일어난다. 측정이 이루어지면 그 결과에 모두가 동의한다. 하지만 위그너의 친구 역설은 이 기본적인 믿음의 의문을 제기한다. 만약 두 사람이 같은 사건을 관측하고도 각자가 서로 다른 현실을 경험한다면 어떻게 될까? 이 사고 실험은 1961년 물리학자 오이겐 위그너가 처음 제시했다. 슈레딩거의 고양이와 비슷하지만 고양이 대신 인간, 즉 위그너의 친구가 실험실 안에서 양자계를 측정하는 구조다. 예를 들어 측정 대상이 스핀업과 스핀다운 두 상태가 중첩된 입자라고 하자. 위그너의 친구는 측정을 통해 뚜렷한 결과, 예를 들면 스핀업을 기록한다. 친구의 입장에서는 측정 순간 중첩이 사라지고 결과가 확정된 것이다. 입자는 더 이상 두 상태에 있지 않고 하나로 정해졌다. 현실이 확정된 셈이다. 하지만 이제 위그너 본인은 실험실 밖에 있다. 아직 친구가 측정한 결과를 보지 못했다. 그에게는 실험실 전체의 친구와 입자까지 이 모두 양자 중첩 상태다. 측정된 결과가 포함된 실험실 전체가 여전히 여러 가능성이 중첩된 파동함수의 일부인 셈이다. 친구는 스핀업도 스핀다운 도본 상태로 중첩된다. 이 바로 여기에서 역설이 생긴다. 친구는 분명히 측정을 끝내고 뚜렷한 결과를 봤다. 하지만 위그너의 관점에서는 아직 아무것도 확정되지 않았다. 같은 사건인데 한 사람은 현실이 고정되었다고 느끼고 다른 사람은 아직 모든 가능성이 열려있는 상태로 본다. 이건 단순히 누가 무엇을 아는지의 문제가 아니라 실제로 어떤 현실이 존재하는지에 대한 고민이다. 오랫동안 이건 추상적인 사고 실험에 불과했다. 실제로 사람을 양자 중첩 상태에 넣을 수 없으니까. 하지만 최근 물리학자들은 입자와 측정 장치로 이 개념을 실제로 부분적으로 실험할 수 있게 됐다. 2019년 네이처 커뮤니케이션스에 실린 연구는 특정 양자 실험 환경에서 서로 다른 두 관찰자가 서로 무관한 현실을 기록할 수 있음을 보였다. 오해나 착각이 아니라 실제로 각 관찰자에게 맞는 물리적 결과가 발생한다. 한 사람은 한 결과를, 다른 사람은 다른 결과를 관찰하며 둘 다 자기 입장에서는 옳다. 이것은 완전히 새로운 영역을 보여준다. 고전 물리학에서 두 사람이 현실 인식을 다투면 적어도 하나는 틀리는 것이 보통이다. 하지만 양자역학에서는 그럴 필요가 없다. 위그너의 친구 역설은 현실 자체가 관찰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시사한다. 정보나 관점의 차이만이 아니라 실제로 무엇이 일어났는지 자체가 다를 수 있다는 것이다. 일부 해석에서는 각각의 관찰자가 자기만의 우주, 즉 현실의 분기를 갖는다고 본다. 이는 다중세계 해석에 가까운데 모든 가능한 결과가 실제로 일어나고 각 관찰자는 그중 하나의 가지를 경험하는 것이다. 친구는 그만의 현실로, 위그너는 또 다른 현실로 들어간다. 둘 다 맞지만 더 이상 같은 현실을 공유하지 않는다. 다른 해석들은 측정이란 파동함수를 붕괴시키는 게 아니라 단지 정보갱신에 불과하다고 본다. 시스템 자체는 변하지 않고 각 관찰자는 각자의 정보만 바뀌는 것이다. 하지만 결국 두 사람이 서로 결과를 비교하는 순간 어느 쪽이 옳은지를 설명해야 한다는 문제가 남는다. 바로 이런 점 때문에 이 역설이 특히 불안하다. 현실이라는 것이 과연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같은지 묻는다. 만약 두 관찰자가 한 사건을 보고도 서로 다른 결과를 얻을 수 있다면 과연 일어났다고 말할 수 있는 일이란 무엇인가? 우리가 말하는 객관적 사건은 진짜 존재하는 것일까? 아니면 모두 각자의 지각까지에 갇혀 사는 것일까? 실험실을 떠나 생각해보자.
두 사람이 동전을 던지는 장면을 목격한다. 한 사람은 앞면, 다른 사람은 뒷면이 나왔다고 관찰하며 두 주장 모두 자기 관점에선 옳다. 누가 거짓말을 하거나 기억을 잘못한 게 아니라 현실 자체가 관찰자마다 분리되어 있는 것이다. 이런 이야기가 공상과학처럼 들리겠지만 이그너의 친구 실험은 실제 양자 세계가 그렇지 않은지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한다. 무서운 점은 명확한 해답이 없다는 것이다. 물리학자들이 똑똑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양자역학의 규칙 자체가 이런 합의 불가능성을 허용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아직 그 이유를 완전히 이해하지 못한다. 생각하면 할수록 이 사고 실험은 우리가 현실, 진실, 관측이란 말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근본적으로 흔들어 놓는다. 측정이란 단순한 데이터 판독이 아니다. 지금 이 순간 바로 내가 속한 하나의 우주를 만들어내는 일일 수도 있다. 그 순간 누군가는 바로 옆에서 전혀 다른 우주를 살아갈 수도 있다. 그리고 우리는 서로 그 사실을 영원히 알지 못한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시간이 한 방향으로 흐른다고 믿으며 자란다. 어떤 일이 일어나면 그 다음 일이 뒤따른다. 침대에서 일어나 양치를 하고 외출한다. 깨어나기 전에 양치를 하진 않는다. 잔을 떨어뜨리면 깨진다. 갑자기 조각들이 다시 붙어 손으로 날아오지는 않는다. 시간은 한 방향, 예외 없이 앞으로만 가는 것처럼 느껴진다. 하지만 양자역학에서는 상황이 그렇게 명확하지 않다. 양자계가 시간이 흐르며 어떻게 변하는지를 설명하는 방정식의 예를 들면 슈레딩거 방정식 2은 시간의 방향을 따지지 않는다. 앞뒤 어느 쪽으로든 똑같이 잘 작동한다. 이 특징을 시간 대칭성이라고 한다. 수학적으로 말하면 양자 과정을 촬영한 뒤 거꾸로 재생해도 수식은 여전히 성립한다는 뜻이다. 기본 법칙들 안에는 시간의 화살표가 내재되어 있지 않다. 처음에는 별 문제가 없어 보일 수도 있다. 방정식이 시간 상관 안 해도 현실은 분명히 그렇잖아 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 하지만 더 깊게 들어갈수록 점점 복잡해진다. 어떤 양자 실험에서는 사건의 결과가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시사하기 때문이다. 바로 역원인 혹은 미래로부터의 인과라는 개념이다. 이 아이디어를 설명하는 대표적 예시가 전에 다루었던 지연 선택 양자 속어 실험이다. 이 실험에서는 입자의 행동이 이미 시스템을 통과한 후에 경로 정보를 지울지 남길지에 따라 달라지는 것처럼 보인다. 일상적인 관점에서 보면 현재의 선택이 과거의 입자가 했던 일을 바꾸는 셈이다. 역원인 개념은 이런 현상을 진지하게 받아들인다. 단순히 이상하다가 아니라 과거의 입자 상태가 나중에 일어나는 일에 정말로 의해 결정될 수 있음을 뜻한다. 원인이 꼭 결과보다 앞서 있을 필요가 없다. 시간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유연할지 모른다. 물론 여기서 중요한 것은 역원인이라고 해서 과거의 자신에게 메시지를 보내거나 이미 일어난 일을 되돌릴 수 있다는 의미는 아니라는 점이다. 그런 식의 시간 여행은 수많은 물리법칙을 어기게 되고 그런 현상을 보았다는 증거도 없다. 하지만 과거와 미래의 경계가 우리가 생각했던 것만큼 뚜렷하지 않을 수 있음을 시사한다. 일부 양자역학 해석에서는 정보가 양방향으로 흐른다고 본다. 현재의 행위가 과거에 부족했던 정보를 채워넣는 구조다. 역사 바꾸기가 아니라 전체 그림 완성하기에 가까운 개념이다. 이런 생각은 상황을 더 복잡하게 만든다. 이제는 사건의 전체 이야기가 처음과 끝이 다 드러나야만 완성된다는 뜻이기 때문이다. 마치 한 장을 써봐야 10장이 어떨지 알 수 있고 10장을 다 써봐야 한 장의 의미도 명확해지는 책을 만드는 것과 같다. 실제로 양자역학의 기초 분야에는 이런 아이디어를 연구하는 이론들이 많다. 그중 하나가 이중상태 벡터 공식, 투스테이트 벡터 포머멀리즘이다. 이 이론은 양자계가 과거로부터 미래로 이동하는 전진 파동뿐 아니라 미래에서 과거로 되돌아오는
두 번째 파동함수에 의해서도 결정된다고 본다. 시작 조건과 끝 조건, 두 경계 모두가 시스템에 영향을 준다. 이는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던 방식을 크게 흔든다. 보통은 원인을 알고 싶으면 과거를 연구한다. 사과가 떨어진 이유를 알고 싶으면 중력, 나무, 뉴턴의 법칙을 본다. 1시간 후에 누군가 사과를 먹어야 해서 떨어졌다고 설명하지는 않는다. 하지만 시간 대칭적이고 역원인을 고려하는 양자적 사고방식에서는 그런 설명도 그다지 말이 안 되는 것만은 아닐 수 있다. 일부 물리학자들은 이런 모델이 측정과 파동함수 붕괴가 불필요한 문제를 없애준다고 봅니다. 관측할 때 파동함수가 한쪽 방향으로 갑자기 붕괴되지 않고 과거와 미래 모두가 지금의 결과를 결정하는 것이다. 이렇게 하면 갑작스러운 점프 없이 시간선 양쪽 끝에서 부드럽게 영향을 합치게 된다. 물론 이 방식도 자체적인 고민거리가 많다. 예를 들어 자유의지에 대한 기본 생각을 뒤흔든다. 만약 미래가 과거를 좌우할 수 있다면 자신의 결정이 정말 자유로운가? 아니면 처음부터 시공간 전체에 구워져 있는 것일까? 이런 논의로 이어지는 개념이 바로 블록 우주, 블락 유너버스, 다 시간은 흐르는 게 아니라 과거, 현재, 미래가 모두 거대한 고정된 구조로 존재한다는 사고방식이다. 우리가 시간을 따라 움직이는 게 아니라 고정된 4차원 블록에서 각기 다른 단면을 경험하는 것에 불과하다는 이야기다. 어떤 이들은 이를 위로로 받아들이고 다른 이들은 오히려 더 두려움을 느낀다. 역원인이 더욱 흥미로운 이유는 수학적으로 아무런 모순을 일으키지 않는다는 점이다. 물리학자들은 여러 각도에서 이 문제를 검토했다. 실제로 많은 양자 현상을 미래 사건이 지금 일어나는 일을 결정하도록 허용할 때 더 쉽게 설명할 수 있다. 그렇지만 모두가 동의하는 것은 아니다. 많은 과학자들은 인과관계를 계속 한 방향으로 흐르도록 해석한다. 또 어떤 이들은 시간은 환상, 혹은 양자세계가 아니라 거시세계에서만 유효한 구조일 뿐이라고 본다. 더 나아가 두 시각이 모두 잘못됐으며 시간의 본질을 완전히 새롭게 설명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다. 어떤 해답이 나오든 이 양자이론의 부분은 단순한 물리학 이상을 건드린다. 우리가 현실을 어떻게 경험하는지까지 영향을 준다. 우리는 과거와 미래, 원인과 결과, 이전과 이후로 쉽게 사고하는 데 익숙하다. 하지만 양자역학은 그런 논리를 끊임없이 의심하게 만든다. 역원인은 우리에게 타임머신이나 역사 다시 쓰기를 허락하지는 않지만 시간이 한쪽 방향으로만 흐른다는 상식적 개념을 다시 보게 한다. 어쩌면 시간은 수많은 길이 연결된 복잡한 네트워크일지도 모른다. 앞으로 흐르는 길도 뒤로 흐르는 길도 모두 우리가 아직 완전히 볼 수 없는 방식으로 연결되어 있는 것일지 모른다. 만일 그렇다면 중요한 질문은 과거가 미래에 무엇을 알려주는가만이 아니다. 미래는 과거에 무엇을 알려주고 있는가 역시 되새겨야 할 것이다. 양자역학에서 가장 이상하고 신기한 점 중 하나는 두 시스템, 입자, 장치 또는 심지어 사람까지 직접 신호를 주고받지 않고 완벽하게 협력할 수 있다는 것이다. 대화도 없고 메시지도 없고 정보를 주고받을 방법도 없다. 그런데도 결과를 확인하면 놀랍게도 둘이 완벽하게 맞아떨어진다. 그것도 가끔이 아니라 매번 그렇다. 이 기묘한 현상은 흔히 양자유사 텔레파시라고 불린다. 하나씩 풀어보자. 예를 들어 단순한 게임을 상상해본다. 너와 친구가 각각 다른 방에 들어간다. 서로 대화할 수 없고 메시지도 보낼 수 없다. 각자 임의로 선택된 질문 하나를 받게 되고 예, 나, 아니오로 답해야 한다. 질문 목록은 미리 정해져 있고 어떤 질문이 나올지는 무작위다. 중요한 점은 답이 특정 방식으로 맞아떨어지면 둘 다 이기는 구조다. 그렇지 않으면 진다. 일종의 이어쓰기 게임인데 커뮤니케이션이 완전히 차단된 상태다.
고전적, 비양자적 세계에서는 미리 전략을 짜는 것 말고는 방법이 없다. 예를 들어 모든 질문 조합별로 거대한 차트를 외운 뒤 그에 따라 답하기로 약속한다. 그렇게 하면 확률을 높일 수 있지만 매번 무조건 이길 수는 없다. 커뮤니케이션이 없으면 성공할 수 없는 경우가 필연적으로 존재한다. 그런데 너와 친구가 얽힌, 엔탱글된 입자 한 쌍을 공유하게 되면 상황이 달라진다. 이런 입자들은 거리나 시간에 상관없이 묘한 연결성을 가진다. 한쪽에서 측정하면 다른 쪽은 즉시 그 결과를 알게 되는 것처럼 된다. 서로 멀리 떨어져 있어도 그렇다. 그리고 이 얽힘을 이용해 각자 자신만의 지역적 측정을 바탕으로 답을 선택한다. 여전히 대화도 없고 데이터도 공유하지 않는다. 그러나 게임이 끝나고 결과를 비교하면 두 답이 고전적 논리로는 설명할 수 없을 만큼 정확하게 맞아 들어간다. 바로 실제 양자 유사 텔레파시 실험에서 관찰되는 현상이다. 실제 실험에서는 엔탱글먼트를 이용한 참가자들이 수학적으로 불가능할 만큼 높은 성공률을 기록한다. 게임 중에는 아무런 커뮤니케이션이 없는데도 결과가 연결되어 있는 것이다. 유사 텔레파시라는 이름은 이 착각에서 나온다. 마치 텔레파시처럼 서로의 마음을 읽거나 보이지 않는 협력이 이루어진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는 실제로 텔레파시가 아닌데다 메시지가 오고 간 것도 아니다. 숨겨진 신호도 없고 빛보다 빠른 전달도 없다. 단지 얽힌 시스템이 고전적 논리가 깨질 정도로 특이하게 연결되어 있을 뿐이다. 가장 유명한 실험 중 하나는 마법의 정사각형 게임이다. 이 게임은 두 플레이어가 특정 행과 열 규칙에 따라 1 또는 -1을 적어 넣어야 하는 논리 퍼즐이다. 양자역학을 쓰지 않으면 매번 이기는 게 불가능하다. 하지만 두 사람이 얽힌 입자를 공유하고 양자 측정법을 사용하면 완벽히 협력할 수 있다. 실제로 속임수가 아니라 양자물리가 그렇게 허용하는 것이다. 또 다른 예는 GHZ 게임, 3명 참여이다. 역시 커뮤니케이션은 금지되고 3명의 답이 고전적 모델로는 설명할 수 없을 정도로 일치한다. 이 역시 실제 실험으로 검증된 바 있다. 이 현상의 핵심은 바로 양자 얽힘이다. 두 입자가 얽혀 있을 때 둘은 하나의 파동함수로 설명된다. 다시 말해 개별물이 아니라 하나의 시스템이고 멀리 떨어뜨려도 그 연결은 유지된다. 한쪽을 측정하면 다른 쪽의 상태를 즉시 알 수 있다. 메시지가 오가는 게 아니라 애초에 독립적이지 않은 것이다. 아인슈타인은 이를 원격에서 작용하는 기괴한 현상이라 불렀고 이 이론이 불완전한 것이라 생각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실험들은 얽힘이 실제로 존재하며 매우 강력함을 보여주었다. 양자 유사 텔레파시는 이 연결성이 단순히 이상한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활용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참가자들이 대화 없이도 불가능한 협력을 이뤄낼 수 있고 이는 불편한 질문을 던진다. 우주는 정말로 지역성, 로켈러티를 유지하는가? 즉 정보는 빛처럼 제한된 속도로만 이동할 수 있는가? 아니면 그 아래의 공간과 거리 자체를 초월하는 숨은 구조가 있는가? 실제성, 리얼리점이란 제대로 된 개념인가? 즉 우리가 보지 않을 때에도 사물이 자체 특성을 갖고 있는가? 혹은 측정해야만 값이 정해지는 것인가? 이런 질문들은 깊고 근본적인 문제이며 양자 유사 텔레파시 현상은 그 중심에 놓여 있다. 과학적 속임수도 픽션도 아니다. 진짜 양자 세계의 특징이다. 이 현상은 분리와 연결, 지역과 전체 사이의 경계를 흔들어 놓는다. 어떤 물리학자들은 우주가 근본적으로 비지역적, 비국소적일 수 있다고 주장하고 또 누군가는 얽힘이란 공간의 경계와 상관없는 공유 정보라고 본다. 심지어 실제성 자체를 다시 정의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관점을 어떻게 취하든 한 가지 사실은 확실하다.
두 사람은 말을 하지 않고도 양자 입자를 측정하는 것만으로 동시에 완벽하게 답을 맞출 수 있다. 텔레파시처럼 보이고 규칙을 어기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 그저 양자역학일 뿐이다. 생각하면 할수록 더욱 이상하다는 걸 새롭게 느끼게 된다. 결국 두 사람이 아무런 정보 교환 없이 완벽히 협력할 수 있다면 그 밖에 우리가 보지 못하는 식으로 어떤 것들이 더 연결되어 있을지도 모른다. 양자역학에서 정말 믿기 힘들고 농담처럼 들리는 실험이 있다. 고양이가 복도를 걷는 모습을 보는 대신 몸은 한쪽으로 가고 미소만 다른 쪽으로 떠다니는 장면을 상상해보라. 얼굴에서 떨어져 나온 미소가 따로 움직인다. 이것이 바로 양자채셔 고양이 실험의 핵심이다. 실제 입자를 가지고 입자에서 특정 속성을 분리해내는 듯한 기이한 결과가 나오는 실험이다. 얼마나 이상한 일인지 이해하려면 실험이 무엇을 하는지 들여다봐야 한다. 고전 물리에서는 어떤 물체의 속성, 질량, 회전 등 이 항상 함께 이동한다. 예를 들어 팽이를 다른 탁자로 옮기면 회전도 반드시 팽이와 함께 따라간다. 위치와 회전은 분리되지 않는다. 그런데 양자 세계에서는 이런 상식이 흔들린다. 채셔 고양이 실험에서 과학자들은 위치와 스핀, 회전 양자 특성을 모두 가진 중성자를 사용한다. 스핀은 실제 물체의 회전이 아니라 입자의 행동을 설명해주는 내재된 양자 특성이다. 스핀은 입자들이 자기장이나 다른 입자들과 상호작용하는 방식을 결정한다. 실험은 간섭계라는 장치를 이용해 중성자의 경로를 두 갈래로 나누어 준다. 중성자를 중첩, 슈퍼퍼지션 상태로 만들어 두 경로에 동시에 존재하게 된다. 아직까지는 익숙한 양자적 이상함이다. 문제는 그 다음이다. 과학자들은 중성자가 간섭계 한쪽을 지나갈 때 위치를 측정하고 다른 쪽에서는 스핀을 측정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설계했다. 실험 결과 중성자는 마치 한쪽 경로를 따라가면서 스핀은 반대쪽 경로에서 검출된 것처럼 행동했다. 즉, 입자는 왼쪽으로 가고 스핀은 오른쪽에서만 나타난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가? 고전적인 관점에서는 말도 안 된다. 물체에서 질량만 분리하거나 불에서 열만 분리하는 것과 같다. 하지만 이 실험에서는 입자와 그 핵심 성질, 스핀, 이 한 번에 두 군데에서 존재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이것이 실수나 오차 때문이 아니라는 게 중요하다. 측정은 약한 측정 방식을 쓴다. 양자 상태를 완전히 붕괴시키지 않고 부드럽게, 통계적으로 정보를 얻는 방법이다. 입자에게 명확한 경로나 회전 값을 정하지 않고 중첩을 유지한 채로 미묘한 힌트를 얻는다. 이 약한 측정이 충분히 많이 모이면 입자와 속성이 다른 경로를 선택하고 있다는 이상한 그림이 만들어진다. 이런 현상을 과학자들은 역설이라 부른다. 수식으로는 설명할 수 있지만 우리가 세계가 어떻게 작동해야 하는가 생각해왔던 상식과 맞지 않기 때문이다. 만약 입자의 특성이 입자 자체와 분리될 수 있다면 존재한다는 말의 의미는 무엇일까? 중성자가 공간을 이동하는 물리적인 대상인가? 아니면 자유롭게 흩어지고 다시 합쳐질 수 있는 양자적 속성들의 묶음인가? 양자역학의 일부 해석은 이것이 측정 방법의 착시일 뿐 실제로 분리되는 것은 아니라 본다. 확률과 측정 방식 때문에 그렇게 보일 뿐 아무것도 분리되지 않았다는 해석이다. 하지만 다른 견해는 훨씬 더 진지하다. 이 실험은 양자계가 고전적 물체처럼 뚜렷한 정체성을 갖고 있지 않음을 보여준다고 본다. 입자는 위치와 스핀 같은 속성을 달고 다니는 작은 알갱이가 아니라 가능성의 구름이고 그 가능성들은 때로 서로 다른 방식으로 움직일 수 있다는 것이다. 만약 위치와 스핀을 분리할 수 있다면 다른 특징들도 떼어낼 수 있을까? 질량 없는 전하, 운동량 없는 에너지 같은 것이 이론적으로 가능할까? 채셔
하나의 양자 사고 실험이 있습니다. 이것은 과학의 영역을 넘어서 깊이 개인적인 질문을 던집니다. 단순히 입자나 실험 장비에 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사고 실험은 의식, 생존, 그리고 나 자신의 관점에서는 결코 실제로 죽지 않을지도 모른다는 이상한 가능성에 대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양자 자살 사고 실험이며 양자역학의 극단적인 해석 중 하나인 다세계 해석에 기반합니다. 다세계 해석의 기본 아이디어는 단순하면서도 낯설게 느껴집니다. 양자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예를 들어 입자가 둘 이상의 가능한 결과를 가질 때 우주는 단 하나의 결정을 하는 것이 아니라 가지를 뻗습니다. 모든 결과가 실제로 일어나지만 각각은 분리된 현실에서 일어납니다. 즉, 파동 함수가 한 가지 결과로 붕괴하는 대신 현실은 모든 가능한 경로로 갈라집니다. 우리는 그중 하나만을 경험할 뿐입니다. 이제 반전이 시작됩니다. 양자를 기반으로 한 방아쇠가 있는 상황을 상상해 봅시다. 두 가지 결과 중 하나가 동등한 확률로 임의로 발생하는 장치입니다. 예를 들어 입자의 스핀에 따라 버튼을 누를 때마다 50% 확률로 발사되는 양자총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 방아쇠는 외부 관찰자가 전혀 간섭할 수 없는 완벽히 고립된 상자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에 있는 사람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압니다. 이제 어떤 사람이 그 상자 안에 앉아 계속해서 버튼을 누른다고 해봅시다. 우주의 절반에서는 총이 발사되어 그 사람이 죽게 되고 나머지 절반에서는 살아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그 사람의 주관적 관점, 즉 의식의 흐름에서는 항상 자신이 살아남는 가지에 있게 됩니다. 매번 그렇습니다. 매우 희박한 확률일지라도 최소한 한 갈래에서는 여전히 살아있고 그 경험이 이어집니다. 이것이 바로 양자 불멸성이라는 개념입니다. 어떤 가능성이든 간에 의식적 경험은 항상 살아남는 우주에서만 이어진다는 생각입니다. 물론 일상 세계에서 사람들이 정말 영원히 산다는 주장이 아닙니다. 외부에서 보면 상자 안의 사람은 실험 2번 중 1번꼴로 죽습니다. 모든 관찰자가 보는 것은 그것입니다. 하지만 상자 안에 있는 사람의 1인칭 관점에서는 본인의 경험이 끝나는 순간은 결코 오지 않습니다. 매 순간 자신이 살아있는 가지에서 눈을 뜨게 됩니다. 이 모순은 실험 장치가 아니라 의식의 본질에서 생깁니다. 모든 가능한 나가 어떤 가지에서든 존재한다면 경험한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나만의 생각의 흐름이 특별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왜 나는 이 현실을 경험하지 다른 현실이 아닌가요? 양자 자살 사고 실험은 새로운 물리학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기존의 양자 이론, 특히 다세계 해석을 의식 있는 관찰자에게 적용했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를 묻습니다. 누구라도 실제로 이 실험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 이유는 순전히 주관적 경험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사고 실험은 물리학을 넘어선 논제를 제기합니다. 여기에서 중요해지는 것이 관찰자 선택의 개념입니다. 당신 자신의 수십억 개 사본이 양자적 결정마다 다른 방향으로 갈라지는 것을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사본을 직접 경험하지는 않습니다. 오직 자신의 내적 타임라인과 일치하는 것만 경험합니다. 기억, 생각, 자각은 모두 하나의 흐름에만 존재합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생존이란 모두가 보는 세상에서 영원히 사는 게 아니라 당신 내면의 경험이 결코 끝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늘 이어지는 가지 속에 있다는 의미입니다. 처음에는 이런 생각이 매력적으로 들릴 수 있지만 이 개념이 함의하는 것을 깨닫는 순간 생각이 달라집니다. 아무리 가능성이 낮아도 항상 간신히 살아남는 우주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유일한 생존자 혹은 다치거나 외톨이가 될 수도 있습니다. 다 망가진 세상에 혼자만 남는 걸지도 모릅니다.
이것은 해피엔딩이 아니라 오히려 불편한 결말입니다. 의식이 매번 살아남는 경로를 따라가게 된다면 점점 더 있을 법하지 않은 상황에 갇히게 될 수도 있습니다. 결코 승리한 기분은 아닐 수 있습니다. 물리학적으로는 이것도 수많은 해석 가운데 하나일 뿐입니다. 모든 물리학자가 다색의 해석을 받아들이는 것도 아니고 의식이 이런 방식으로 작동한다고 모두 동의하는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만약 다색의 해석을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그것이 관찰자에게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묻는다면 자연스러운 결론입니다. 동시에 이것은 양자역학에서 관찰자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우리가 얼마나 모르는지를 보여줍니다. 입자와 확률은 기술할 수 있지만 관찰이 의식과 맞닿을 때 어떻게 작동하는지는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많은 해석이 이 문제를 피해가거나 설명하려 하지만 양자 자살 사고 실험은 물리학과 주관성의 직접적인 연결을 정면으로 마주하게 합니다. 그래서 이 사고 실험이 강렬하고 불편한 것입니다. 여기서는 물리 법칙을 바꾼다거나 기계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달라져도 계속되는 것이 과연 무엇인지, 물리학이 개인적 경험을 만날 때 무엇이 일어나는지 묻는 것입니다. 양자 자살 패러독스는 답을 주지 않습니다. 단지 대부분의 사람이 깨닫지 못했던 문을 열어줄 뿐입니다. 그리고 그 문을 한번 지나가고 나면 지금 이 순간에 내가 이만큼 살아남은 행운의 가지일 뿐인지 스스로 물어보게 됩니다. 우주에 존재하는 모든 장소 중에서 블랙홀은 아마 가장 신비로운 곳일 것입니다. 블랙홀은 모든 면에서 극단적입니다. 중력, 밀도, 심지어 시간조차 그 근처에서는 다르게 작동합니다. 이벤트 호라이즌과 같은 극적인 요소 외에도 블랙홀은 이론 물리학에서 가장 큰 역설 중 하나를 조용히 만들어냈습니다. 바로 블랙홀 정보 역설입니다. 이 역설은 우리의 최고 이론 두 가지, 일반 상대성 이론과 양자역학 사이에 심각한 충돌이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 역설을 이해하려면 먼저 블랙홀이 무엇인지 알아야 합니다. 거대한 별이 연료를 다 써버리면 자신의 중력에 의해 붕괴될 수 있습니다. 붕괴가 충분히 강하면 모든 물질이 특이점이라는 매우 작은 영역에 압착됩니다. 그 주위에는 이벤트 호라이즌이 있습니다. 이 경계에서는 중력이 너무 강해 빛조차도 빠져나올 수 없습니다. 어떤 것이 이 경계를 넘어서면 사라진 셈입니다. 다시 되돌릴 수 없습니다. 적어도 일반 상대성 이론에 따르면 그렇습니다. 블랙홀은 아주 단순한 물체로 여겨집니다. 블랙홀은 질량, 전하, 스핀만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 안으로 떨어진 모든 것, 별의 형태, 물질의 종류, 원자의 배열 등은 모두 사라집니다. 마치 블랙홀이 잊어버리는 것처럼 행동합니다. 외부에서는 몇 가지 기본적인 수치만 측정할 수 있을 뿐입니다. 문제는 여기서 시작됩니다. 양자역학에서는 정보가 그냥 사라질 수 없습니다. 양자 시스템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면 그 상태에 대한 정보는 항상 보존됩니다. 비록 뒤섞이거나 퍼질 수는 있지만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아이디어가 아니라 핵심 원칙입니다. 양자이론의 확률이 작동하는 방식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만약 정보가 파괴될 수 있다면 수학적 모형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결과를 거슬러 올라갈 수 없고 예측 가능성을 잃게 됩니다. 그렇다면 어떤 것을 블랙홀에 던지면 무슨 일이 생길까요? 일반 상대성 이론은 사라진다고 말합니다. 양자역학은 정보가 반드시 어딘가에 남아 있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이것이 바로 역설입니다. 1970년대에는 상황이 더욱 복잡해졌습니다. 스티븐 호킹이 블랙홀이 완전히 검은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이벤트 호라이즌 근처에서 일어나는 양자 효과 때문에 블랙홀은 아주 약한 복사, 호킹 복사를 방출합니다. 이 복사는 극도로 약하지만 오랜 시간이 지나면 블랙홀을 점점 작게 만듭니다.
결국에는 완전히 증발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또 문제가 있습니다. 호킹 복사는 완전히 랜덤해 보입니다. 블랙홀에 무엇이 떨어졌는지에 대한 정보는 담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블랙홀이 사라지고 정보가 복사에 저장되지 않았다면 그 정보는 어디로 갔을까요? 특이점에는 있을 수 없습니다. 우주와는 단절되어 있으니까요. 복사에도 있을 수 없고 호킹의 계산에 따르면 그럴 수 없습니다. 하지만 양자역학은 정보가 그냥 사라질 수 없다고 말합니다. 결론적으로 뭔가 양보해야만 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문제가 아닙니다. 두 주요 이론의 근본적인 충돌입니다. 일반 상대성 이론은 하나의 양자 사고 실험이 있습니다. 이것은 과학의 영역을 넘어서 깊이 개인적인 질문을 던집니다. 단순히 입자나 실험 장비에 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사고 실험은 의식, 생존, 그리고 나 자신의 관점에서는 결코 실제로 죽지 않을지도 모른다는 이상한 가능성에 대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양자 자살 사고 실험이며 양자역학의 극단적인 해석 중 하나인 다세계 해석에 기반합니다. 다세계 해석의 기본 아이디어는 단순하면서도 낯설게 느껴집니다. 양자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예를 들어 입자가 둘 이상의 가능한 결과를 가질 때 우주는 단 하나의 결정을 하는 것이 아니라 가지를 뻗습니다. 모든 결과가 실제로 일어나지만 각각은 분리된 현실에서 일어납니다. 즉, 파동 함수가 한 가지 결과로 붕괴하는 대신 현실은 모든 가능한 경로로 갈라집니다. 우리는 그중 하나만을 경험할 뿐입니다. 이제 반전이 시작됩니다. 양자를 기반으로 한 방아쇠가 있는 상황을 상상해 봅시다. 두 가지 결과 중 하나가 동등한 확률로 임의로 발생하는 장치입니다. 예를 들어 입자의 스핀에 따라 버튼을 누를 때마다 50% 확률로 발사되는 양자총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 방아쇠는 외부 관찰자가 전혀 간섭할 수 없는 완벽히 고립된 상자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에 있는 사람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압니다. 이제 어떤 사람이 그 상자 안에 앉아 계속해서 버튼을 누른다고 해봅시다. 우주의 절반에서는 총이 발사되어 그 사람이 죽게 되고 나머지 절반에서는 살아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그 사람의 주관적 관점, 즉 의식의 흐름에서는 항상 자신이 살아남는 가지에 있게 됩니다. 매번 그렇습니다. 매우 희박한 확률일지라도 최소한 한 갈래에서는 여전히 살아있고 그 경험이 이어집니다. 이것이 바로 양자 불멸성이라는 개념입니다. 어떤 가능성이든 간에 의식적 경험은 항상 살아남는 우주에서만 이어진다는 생각입니다. 물론 일상 세계에서 사람들이 정말 영원히 산다는 주장이 아닙니다. 외부에서 보면 상자 안의 사람은 실험 2번 중 1번꼴로 죽습니다. 모든 관찰자가 보는 것은 그것입니다. 하지만 상자 안에 있는 사람의 1인칭 관점에서는 본인의 경험이 끝나는 순간은 결코 오지 않습니다. 매 순간 자신이 살아있는 가지에서 눈을 뜨게 됩니다. 이 모순은 실험 장치가 아니라 의식의 본질에서 생깁니다. 모든 가능한 나가 어떤 가지에서든 존재한다면 경험한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나만의 생각의 흐름이 특별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왜 나는 이 현실을 경험하지 다른 현실이 아닌가요? 양자 자살 사고 실험은 새로운 물리학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기존의 양자 이론, 특히 다세계 해석을 의식 있는 관찰자에게 적용했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를 묻습니다. 누구라도 실제로 이 실험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 이유는 순전히 주관적 경험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사고 실험은 물리학을 넘어선 논제를 제기합니다. 여기에서 중요해지는 것이 관찰자 선택의 개념입니다. 당신 자신의 수십억 개 사본이 양자적 결정마다 다른 방향으로 갈라지는 것을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사본을 직접 경험하지는 않습니다. 오직 자신의 내적 타임라인과 일치하는 것만 경험합니다. 기억, 생각, 자각은 모두 하나의 흐름에만 존재합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생존이란 모두가 보는 세상에서 영원히 사는 게 아니라 당신 내면의 경험이 결코 끝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늘 이어지는 가지 속에 있다는 의미입니다. 처음에는 이런 생각이 매력적으로 들릴 수 있지만 이 개념이 함의하는 것을 깨닫는 순간 생각이 달라집니다. 아무리 가능성이 낮아도 항상 간신히 살아남는 우주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유일한 생존자 혹은 다치거나 외톨이가 될 수도 있습니다. 다 망가진 세상에 혼자만 남는 걸지도 모릅니다. 이것은 해피엔딩이 아니라 오히려 불편한 결말입니다. 의식이 매번 살아남는 경로를 따라가게 된다면 점점 더 있을 법하지 않은 상황에 갇히게 될 수도 있습니다. 우주에 존재하는 모든 장소 중에서 블랙홀은 아마 가장 신비로운 곳일 것입니다. 블랙홀은 모든 면에서 극단적입니다. 중력, 밀도, 심지어 시간조차 그 근처에서는 다르게 작동합니다. 이벤트 호라이즌과 같은 극적인 요소 외에도 블랙홀은 이론 물리학에서 가장 큰 역설 중 하나를 조용히 만들어냈습니다. 바로 블랙홀 정보 역설입니다. 이 역설은 우리의 최고 이론 두 가지, 일반 상대성 이론과 양자역학 사이에 심각한 충돌이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 역설을 이해하려면 먼저 블랙홀이 무엇인지 알아야 합니다. 거대한 별이 연료를 다 써버리면 자신의 중력에 의해 붕괴될 수 있습니다. 붕괴가 충분히 강하면 모든 물질이 특이점이라는 매우 작은 영역에 압착됩니다. 그 주위에는 이벤트 호라이즌이 있습니다. 이 경계에서는 중력이 너무 강해 빛조차도 빠져나올 수 없습니다. 어떤 것이 이 경계를 넘어서면 사라진 셈입니다. 다시 되돌릴 수 없습니다. 적어도 일반 상대성 이론에 따르면 그렇습니다. 블랙홀은 아주 단순한 물체로 여겨집니다. 블랙홀은 질량, 전하, 스핀만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 안으로 떨어진 모든 것, 별의 형태, 물질의 종류, 원자의 배열 등은 모두 사라집니다. 마치 블랙홀이 잊어버리는 것처럼 행동합니다. 외부에서는 몇 가지 기본적인 수치만 측정할 수 있을 뿐입니다. 문제는 여기서 시작됩니다. 양자역학에서는 정보가 그냥 사라질 수 없습니다. 양자 시스템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면 그 상태에 대한 정보는 항상 보존됩니다. 비록 뒤섞이거나 퍼질 수는 있지만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아이디어가 아니라 핵심 원칙입니다. 양자이론의 확률이 작동하는 방식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만약 정보가 파괴될 수 있다면 수학적 모형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결과를 거슬러 올라갈 수 없고 예측 가능성을 잃게 됩니다. 그렇다면 어떤 것을 블랙홀에 던지면 무슨 일이 생길까요? 일반 상대성이론은 사라진다고 말합니다. 양자역학은 정보가 반드시 어딘가에 남아 있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이것이 바로 역설입니다. 1970년대에는 상황이 더욱 복잡해졌습니다. 스티븐 호킹이 블랙홀이 완전히 검은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이벤트 호라이즌 근처에서 일어나는 양자 효과 때문에 블랙홀은 아주 약한 복사, 호킹 복사를 방출합니다. 이 복사는 극도로 약하지만 오랜 시간이 지나면 블랙홀을 점점 작게 만듭니다. 결국에는 완전히 증발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또 문제가 있습니다. 호킹 복사는 완전히 랜덤해 보입니다. 블랙홀에 무엇이 떨어졌는지에 대한 정보는 담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블랙홀이 사라지고 정보가 복사에 저장되지 않았다면 그 정보는 어디로 갔을까요? 특이점에는 있을 수 없습니다. 우주와는 단절되어 있으니까요. 복사에도 있을 수 없고 호킹의 계산에 따르면 그럴 수 없습니다.
하지만 양자역학은 정보가 그냥 사라질 수 없다고 말합니다. 결론적으로 뭔가 양보해야만 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문제가 아닙니다. 두 주요 이론의 근본적인 충돌입니다. 일반 상대성 이론은 중력과 우주의 대규모 구조를 설명합니다. 양자역학은 원자, 입자, 힘 등 미시 세계를 설명합니다. 두 이론 모두 각자 영역에서는 매우 훌륭하게 작동합니다. 하지만 두 이론 모두 필요해지는 상황, 블랙홀 근처 같은 곳에서는 서로 다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아직 이 충돌을 해결할 완전한 이론은 없습니다. 수십 년에 걸쳐 다양한 해결책이 제안됐습니다. 일부 물리학자들은 정보가 사실상 호킹 복사 안에 있다고 주장합니다. 단지 너무 미묘하게, 복잡하게 암호화되어 있어서 아직 완전히 이해하지 못할 뿐이라는 생각입니다. 이 해석에 따르면 복사에 대한 완벽한 지식이 있다면 블랙홀에 빠진 모든 것을 재구성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양자역학이 온전하게 유지됩니다. 하지만 실제로 증명하기가 어렵습니다. 디코딩 과정이 엄청나게 복잡하기 때문입니다. 또 다른 제안은 홀로그래픽 원리입니다. 이 원리는 공간의 3차원 영역에 관한 모든 정보가 그 경계인 2차원 표면에 저장될 수 있다는 이론입니다. 마치 홀로그램과 비슷합니다. 블랙홀에 적용하면 블랙홀에 떨어지는 모든 정보가 이벤트 호라이즌에 저장됩니다. 수평선이 일종의 정보 표면이 되는 셈입니다. 블랙홀이 증발하면서 정보가 복사에 숨어서 천천히 새어나온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아이디어는 끈이론에 뿌리를 두고 있으며 일부 물리학자들 사이에 강력한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한편 파이어월 역설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이 해석에서는 정보가 정말로 보존된다면 이벤트 호라이즌 바로 바깥 영역이 일반 상대성 이론이 예측하는 것과는 완전히 다르게 매우 격렬한 상태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즉, 경계에 가까이 다가가면 아무런 느낌 없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고에너지 입자들로 이루어진 불벽에 부딪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정보 문제는 해결되지만 일반 상대성 이론의 핵심 원칙, 블랙홀에 들어가기 전까지는 아무런 차이를 느끼지 못한다, 을 깨뜨리게 됩니다. 각 해결책마다 희생해야 하는 부분이 생깁니다. 정보 문제를 해결하려다 보면 다른 어떤 중요한 부분이 무너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역설이 매우 강력합니다. 우리가 뭔가 큰 퍼즐 조각을 놓치고 있다는 뜻이니까요. 어쩌면 새로운 중력이론 또는 공간과 시간에 대한 더 깊은 이해, 아니면 정보라는 개념 자체를 다시 생각하는 계기가 필요할지도 모릅니다. 직접 실험하기도 어렵다는 점도 있습니다. 실제로 물체를 블랙홀에 던져넣고 수십억 년 동안 지켜볼 수는 없습니다. 대신 물리학자들은 양자 얽힘 현상이나 정보가 극한 환경에서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관찰하는 방법을 찾으려 노력합니다. 일부 연구자들은 보스-아인슈타인 응축체 같은 실험실 속 미니 블랙홀을 연구하면서 유사한 원리가 적용되는지 살펴보고 있습니다. 블랙홀 정보 역설은 처음에는 간단해 보입니다. 사라진 것은 어디로 가지? 하지만 답을 찾으려 하다 보면 이 문제가 양자이론, 중력, 시간, 인과관계, 엔트로피, 심지어 현실의 본질까지 모든 것을 관통한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단순히 블랙홀만이 겪는 문제가 아닙니다. 우주 전체에 대한 문제입니다. 이 역설을 해결하기 전까지 우리가 우주를 얼마나 이해하는지에는 한계가 남아있게 됩니다. 양자역학의 모든 기이함의 핵심을 하나만 꼽는다면 입자나 수식, 심지어 시간도 아닙니다. 훨씬 더 단순한 것입니다. 측정입니다. 표면적으로 보기에 측정은 매우 쉬워 보입니다. 무언가를 본다, 위치나 속도, 상태를 확인한다, 이런 식입니다. 하지만 양자역학에서 측정은 단순히 수동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아닙니다. 온도를 재거나 시계를 보는 것과는 다릅니다.
양자 세계에서는 무언가를 측정하는 행위 자체가 그것을 바꿉니다. 이것이 바로 측정 문제이고 물리학 전체에서 가장 큰 미해결 문제 중 하나입니다. 이 문제를 이해하려면 측정되기 전에 양자 입자가 어떻게 묘사되는지 알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 전자를 생각해 봅시다. 측정하기 전에는 명확한 위치나 속도가 없습니다. 대신 파동함수라는 수학적 존재로 설명됩니다. 이 파동함수는 가능한 모든 위치 상태의 확률 분포를 나타냅니다. 전자는 여기 A 있거나 저기 A 있지 않습니다. 한 상태에 있거나 다른 상태에 있는 것도 아니고 동시에 여러 상태가 겹쳐져 있습니다. 이것을 중첩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측정을 하면 예를 들어 전자가 어디에 있는지 확인하면 확률 구름이 아니라 한 가지 결과, 하나의 위치만 보입니다. 파동함수가 붕괴되어 입자가 한쪽을 선택하게 되는 것입니다. 미리 그곳에 있었는데 몰랐던 게 아니라 측정 행위가 하나의 결과로 밀어넣었던 셈입니다. 문제는 이 붕괴가 정확히 어떻게 일어나는지 이론이 설명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수식은 확률이 어떻게 변하는지, 파동함수가 어떻게 진화하는지 알려주지만 이 확률이 언제, 왜 한 결과로 고정되는지에 대한 이야기는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측정 문제의 핵심입니다. 무엇이 측정에 해당할까요? 왜 양자 시스템은 중첩 상태에서 한 가지 결과로 붕괴할까요? 이 수식 속에는 언제 그런 일이 일어나는지 알려주는 규칙이 내장되어 있지 않습니다. 실험에서는 검출기나 관찰자가 시스템을 측정했다고 이야기하지만 실제로 뭐가 변한 걸까요? 검출기가 소리만 났을 때 파동함수가 붕괴했나요? 아니면 자각을 가진 관찰자가 필요할까요? 혹은 붕괴라는 개념 자체가 실제하지 않고 양자 시스템이 뭔가와 상호작용할 때 우리가 환상을 보는 걸까요? 수십 년 동안 물리학자들은 여러 해석을 내놓았지만 모두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가장 유명한 코펜하겐 해석은 측정 전에는 양자 시스템에 뚜렷한 성질이 없다고 말합니다. 측정이 붕괴를 유발한다는 거죠. 하지만 측정이 정확히 무엇인지, 그에서 관찰자나 상호작용이 어떻게 시스템을 선택하게 만드는지에 대해서는 정의하지 않습니다. 다세계 해석에서는 붕괴라는 일이 실제로 일어나지 않고 가능한 모든 결과가 각각 다른 우주에서 일어난다고 봅니다. 측정은 현실이 갈라지는 시점일 뿐이고 우리는 그중 한 갈래만을 경험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한 가지 결과만 경험할까요? 모두 일어나는데도 왜 한 결과만 현실처럼 느껴질까요? 디코이런스라는 해석은 양자 시스템이 환경과 접촉할 때 공기 분자, 빛 등 양자적 성질을 잃고 고전적으로 행동하기 시작한다고 말합니다. 이때 환경이 시스템을 측정하는 셈이므로 굳이 인간이나 기계가 없어도 됩니다. 하지만 디코이런스도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간섭 현상이 사라지는 과정을 설명하지만 왜 하나의 결과만 실제가 되는지는 밝히지 못합니다. 또 객관적 붕괴 이론도 있습니다. 여기서는 측정이 붕괴를 만드는 게 아니라 파동함수 붕괴가 일종의 물리적 과정처럼 저절로 일어난다고 봅니다. 방사성 붕괴 같은 현상처럼 큰 시스템은 중첩 상태를 영원히 유지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아직 직접 관찰된 적은 없고 정확한 메커니즘도 불분명합니다. 마지막으로 의식이 관여한다는 더 급진적인 견해도 있습니다. 의식 있는 정신이 관찰할 때만 시스템이 붕괴한다는 해석인데 철학적이거나 너무 모호하다는 비판을 받으면서도 왜 현실이 관측될 때만 확정되는지 나은 설명이 없기 때문에 계속 논의됩니다. 어떤 해석을 선택하든 문제는 남아 있습니다. 양자 시스템은 측정 전에는 기이하게 행동하고 측정 뒤에는 단일한 결과만 남습니다. 그 둘을 연결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왜 측정이 현실을 결정하는 빌미가 될까요? 측정 문제는 단순한 기술적 문제가 아니라 현실을 어떻게 정의하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세상은 우리가 보지 않을 때에도 항상 고정된 특성을 갖고 있는 걸까요? 아니면 현실은 관측될 때만 실제가 되는 과정일까요? 고전 물리학에서는 관찰자가 시스템과 별개입니다. 별, 행성, 기체 구름을 연구해도 그것에 영향을 주지 않으니까요. 하지만 양자역학에서는 관찰자와 시스템 사이의 경계가 흐릿해집니다. 입자와 상호작용하는 행위 자체가 그 존재를 바꿉니다. 이것은 과학의 객관성 개념을 흔듭니다. 이 때문에 일부 물리학자들은 양자역학이 불완전하다고 생각합니다. 수식이 잘못된 게 아니라 매우 잘 작동하지만 수식 아래서 실제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설명해주지 않으니까요. 예측은 해주지만 그 이유는 밝혀주지 않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보게 될지 설명은 하지만 왜 그런 결과를 보게 되는지는 설명하지 않습니다. 측정 문제는 그래서 계속 남아 있습니다. 측정이 붕괴를 일으킨다면 정확히 어떤 행동이 측정에 해당할까요? 측정이 붕괴를 일으키지 않는다면 왜 우리는 하나의 결과만 보는 걸까요? 모든 결과가 동시에 존재한다면 왜 한 가지만 경험하게 될까요? 이것은 단순한 기술적 문제가 아닙니다. 철학적이고 근본적이며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우리가 양자역학에서 측정이 진짜로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해하지 못하는 한 양자역학이 세계에 대해 어떤 이야기를 하는지도 완전히 이해했다고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우리 자신이 무엇인지도 완전히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 더 구체적인 분야나 핵심 개념을 원한다면 말씀해 주세요. 상황에 맞춰서 설명해 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수많은 역설을 살펴보면 한 가지 패턴을 쉽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각각은 서로 다른 미스터리를 가리킵니다. 어떤 것은 시간, 어떤 것은 관찰, 어떤 것은 공간이나 인과관계, 정보에 관한 것이지만 결국 모두 현실에 대한 우리의 이해가 아직 완전하지 않다는 깨달음으로 이어집니다. 양자역학은 단순히 과학에 기이한 한 구석이 아닙니다. 우주를 가장 작은 규모에서 설명하는 기초입니다. 그리고 이론은 분명 잘 작동합니다. 예측은 정확하고 실험은 반복되며 레이저, 반도체, 양자 컴퓨터 같은 기술도 만들어냅니다. 하지만 이 이론이 실제로 무엇을 말하는지 묻기 시작하면 답변할 수 없는 문제가 등장합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역설들은 단순한 예외나 유별난 현상이 아니라 우리가 세워온 틀에 맞지 않는 더 깊은 무언가를 지시하는 표지판입니다. 양자 지우개 실험은 시간이 한 방향만이 아니라는 힌트를 줍니다. 비그너의 친구 실험은 현실이 모두에게 같지 않을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레트로 커서리티는 인과관계의 기본을 흔듭니다. 유사 텔레파시와 얽힘은 연결되어 있지 않아야 할 것들 사이의 연결을 드러냅니다. 양자 최적화 실험은 대상과 성질의 경계를 흐립니다. 양자 자살과 같은 사고 실험은 단순히 입자뿐 아니라 우리 자신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합니다. 블랙홀 정보 역설은 두 강력한 이론, 양자역학과 일반 상대성 이론이 근본적으로 맞지 않음을 보여줍니다. 이 모든 중심에는 측정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도 가능성을 현실로 바꾸는 원리를 모른다는 사실을 항상 상기시켜줍니다. 우리는 확률을 계산하고 분포를 예측하고 중첩을 설명할 수 있지만 특정한 결과가 왜 그리고 어떻게 나타나는지는 설명할 수 없습니다. 이 모든 것을 합치면 단순한 과학 퍼즐 목록을 넘어서 분명한 메시지 하나가 떠오릅니다. 현재의 현실관이 최종적인 것이 아닐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양자역학이 틀렸다는 뜻이 아니라 완전하지 않을 수도 있거나 우리가 아직 그 이론이 무엇을 말하는지 제대로 듣지 못하고 있을 수도 있음을 의미합니다. 수학은 어떻게를 알려주지만 예는 여전히 빠져 있습니다. 이 빈틈은 실험과 수식만이 아니라 존재 자체를 어떻게 이해하는지에까지 영향을 미칩니다.
세상은 우리와 무관하게 고정된 법칙에 따라 존재하는 걸까요? 아니면 우리가 현실과 상호작용하는 과정에서 일정 부분 형성되는 것일까요? 이 질문은 단순한 철학적 고민을 넘어서 실천적인 문제입니다. 만약 관찰이 결과에 영향을 미친다면 관찰자에 대한 이해도 과학의 일부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신비적 의미가 아니라 모델의 필수 요소로 말입니다. 어쩌면 의식이 단순히 덤으로 따라오는 것이 아니라 현실이 만들어질 때 일부 역할을 하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물론 모두가 동의하는 것은 아닙니다. 물리학자들은 의견이 갈립니다. 어떤 이들은 이런 역설들이 양자역학과 중력을 연결하는 더 근본적이고 명확한 이론이 나오면 사라질 것이라고 믿고, 또 어떤 이들은 이 역설들이 물리학 자체를 새롭게 생각해야 한다는 신호라고 봅니다. 고정 공간, 선형적인 시간, 객관적 현실마저 넘어서야 할지도 모른다는 인식이 커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도구의 한계에 점점 다가가고 있다는 점도 점차 인정되고 있습니다. 우주가 숨어있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더 단순한 세상을 위해 고안된 아이디어만으로 복잡한 현실을 설명하려 하기 때문입니다. 뉴턴의 우주는 기계적이었고 아인슈타인의 우주는 기하학적이었으며 양자역학은 확률에 기반한 우주를 가져왔습니다. 하지만 다음 단계는 아마 더 추상적인 것일지도 모릅니다. 우주가 입자, 장, 심지어 시공간으로 구성된 것이 아니라 아직 이름 붙여지지 않은 다른 무언일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역설이 중요한 이유입니다. 역설은 결함이 아니라 길잡이입니다. 우리가 어디를 봐야 할지를 알려줍니다. 우리가 이해하는 것의 경계와 새로운 것이 기다릴 곳을 표시해줍니다. 물리학의 역사적 돌파구는 종종 역설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뉴턴의 법칙도 행성운동의 의문에서 나왔고, 상대성이론은 전자기하의 모순에서, 양자이론은 고전 물리학이 설명하지 못한 흑체 복사와 광전 효과에서 태어났습니다. 매번 역설은 실수가 아니라 더 크고 정확한 이론을 찾는 열쇠였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지금 또다시 그러한 경계에 서 있는지도 모릅니다. 새로운 물리학, 양자세계가 왜 그런지 어떻게 만이 아니라 왜까지 설명해주는 이론, 중첩, 얽힘, 비국소성, 시간 루프, 블랙홀, 관찰자의 역할까지 모두 연결하는 이론을 향해 그 이론이 어떤 모습일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끈이론, 양자중력, 혹은 아직 아무도 생각하지 못한 새로운 아이디어 속에 있을지 모릅니다. 만약 그런 이론이 있다면 우주가 왜 그렇게 행동하는지를 반드시 설명해야 합니다. 단지 어떻게가 아닌 왜 그런지. 그때까지 우리는 아름답게 작동하는 모델만을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끝없이 질문이 남아 있습니다. 현실, 정체성, 관찰, 시간에 대한 질문이죠. 어쩌면 과학만으로는 아직 그 답을 완전히 줄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어쩌면 이것이 가장 솔직한 결말일지도 모릅니다. 단답이 아니라 인식으로. 아무리 많이 배웠어도 우리는 여전히 미지의 세계를 응시하며 추적하고 있습니다. 우주가 진짜로 실제하는 것인지 아니면 우리가 바라보기 때문에 응답하고 있는 것인지 그 답을 찾으려 계속 노력하고 있는 셈입니다.